한국 무기가 전쟁을 끝냈습니다. 국경 밖 100km 지점에서 날아온 한국산 활공 유도 폭탄 때문이었죠. 반면 캄보디아가 믿던 중국산 레이더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전투기는 보이지 않는데 후방 군사 시설들만 정확히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렇게 굳게 믿었죠. 하지만 끝내 중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무기는 어떻게 캄보디아를 굴복시킨 걸까요? 한국 무기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리드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쟁 대응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위성 분석관으로 10년 넘게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쟁터 위에서 찍힌 사진 한 장으로 어떤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미사일이 어디를 때렸는지를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죠. 그날 새벽 저는 방콕의 한 호텔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분석 장교 파차라였어요. 그와는 3년 전 UN 평화유지군 프로젝트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리드, 지금 바로 와야 해요. 뭔가 큰일이 터졌어요. 파차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냉정하기로 소문난 그가 흥분한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가 있는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분석실에 도착하니 파차라가 위성사진 여러 장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캄보디아 서부 접경 지역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크레이터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새벽 4시 17분에 첫 번째 폭발이 있었어요. 파차라가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4시 23분, 4시 31분, 4시 38분에 연달아 터졌습니다. 총 7번의 폭발이 40분 안에 집중됐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공습이었군요. 캄보디아 방공망은 뭘 하고 있었죠? 파차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인 듯한 얼굴이었죠. 그게 문제예요. 캄보디아 방공 시스템의 기록을 입수했는데 경보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레이더가 포착한 적기 숫자는 정확히 0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캄보디아 350고지에는 중국제 HQ-17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40km 반경을 감시하는 최신 장비였습니다. 적어도 침투하는 전투기든 순항 미사일이든 거의 다 잡아낸다고 알려져 있었죠. 장비 고장이었을까요? 제 질문에 파차라가 캄보디아 내부 통신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서로 출처를 묻지 않는 게 예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350고지 지휘소에 첫 번째 폭발 보고가 들어온 게 4시 19분이었어요. 레이더 담당관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접근 항적 없음. 오인 가능성 확인 바람. 담당관은 자기 눈앞의 장비를 믿었던 거예요. 후방에서 올라오는 폭발 보고를 의심했죠. 두 번째 폭발 보고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가 들어왔을 때 지휘관이 직접 무전을 잡았어요. 그 내용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적기가 어디 있냐? 레이더 담당관이 대답했죠. 지휘관님,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적기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터지냐고. 네 번째 폭발음이 무전기 너머로 직접 들렸을 때 350고지 지휘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휘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놈이 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장비가 고장난 거야?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정상입니다. 저는 화면을 한시도 안 떴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데 아군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파차라가 제게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350고지 위치와 폭발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봐요, 리드. 타격당한 시설들은 전부 350고지에서 70km 이상 떨어진 후방이에요. 탄약 집적소 2곳, BM-21 다연장 로켓 거점 1곳, 병참 수송 교차로 1곳이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잠깐요. 350고지 요새 자체는 안 때렸다고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안반 벙커는 멀쩡해요. 손도 안 댔어요. 왜죠? 거기가 핵심 방어 거점 아니에요? 파차라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작전의 천재적인 부분이에요. 심장을 노린 게 아니라 혈관을 끄는 거예요. 요새를 부수려면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종사가 위험해지잖아요. 대신 요새로 통하는 보급로를 끊으면 그 요새는 저절로 무력화됩니다.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이었죠. 그럼 어떻게 방공망을 피한 거죠? HQ-17 사거리가 40km인데 후방 시설까지 거리가 70km 넘잖아요. 우리 제2담 사거리로는 어차피 못 닿는 거리예요. 파차라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국어로 된 무기 사양서가 떴습니다. KGB, 한국형 활공유도 폭탄이에요. 그가 사양을 읽어줬습니다. 사거리 100km에서 110km, CP5m에서 13m, 고도 10km 이상에서 투하하면 100km 넘게 날아가면서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요. 100km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됐어요. HQ-17의 요격 범위 40km, KGB의 투하 거리 100km 이상. 그 차이가 60km 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고도 11km쯤에서 선회하면서 투하했어요. 방공망 밖에서 임무를 끝낸 거죠. 레이더가 못 본 게 당연해요. 볼 수 있는 거리 밖에서 공격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40km 반경의 세상에서 싸우고 있었고 태국은 100km 반경의 세상에서 싸우고 있었죠. 같은 전쟁터에 있었지만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차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경보는 0인데 폭발은 7번이었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방식의 처형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요새 신화가 단 40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요. 레이더가 왜 침묵했는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파헤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앙코르와트까지 연결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시작된 추적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파차라가 분석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가리켰어요. 1920년대 프랑스 식민 당국이 그은 국경선이 표시된 지도였죠. 여기 보세요, 리드. 당시 프랑스 관리들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그었어요. 이 선이 어떤 마을을 나누는지, 어떤 농경지를 가르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의 국경선은 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직선으로 그어야 할 곳이 굽이치고 산맥을 따라가야 할 곳이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어요. 파차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지만 주변 구역에 대한 분쟁은 계속됐죠. 2008년에도 2011년에도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건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차라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국경 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파차라가 위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캄보디아 서부 국경지대의 야간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마치 라스베이거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카지노예요.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인들이 국경만 넘으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카지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형 호텔, 쇼핑몰, 오락시설까지 갖춘 복합 리조트들이었죠. 카지노 하나가 하루에 얼마나 벌까요? 파차라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수백만 달러요.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가 이 좁은 국경지대에서 오갑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으로 보여준 자료는 카지노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또 다른 위성 사진이었는데 이번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단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감시탑이 곳곳에 서 있었고 기숙사 형태의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이건 뭐예요? 교도소처럼 생겼는데요. 파차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캠 컴파운드예요. 온라인 사기 조직의 본부죠. 피그 부처링,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 조직들이 이 지역의 근거지를 잡았어요. 저는 피그 부처링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뒤 가상화폐나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왜 하필 여기에 자리 잡은 거죠? 국경지대라서 단속이 어렵거든요. 게다가 캄보디아 군부와 결탁하면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가 됩니다. 파차라가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태국 경찰의 수사 보고서였습니다. 이 스캠 조직들의 피해자 대부분은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시민들이에요. 매년 수십억 달러가 이 범죄자들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캄보디아 군부로 흘러가요. 저는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카지노와 스캠 산업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현금 흐름. 그리고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캄보디아 군부. 국경 분쟁은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였죠. 군 고위 장성들이 카지노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파차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캠 조직들은 보호비를 내고 그 돈은 군부의 검은 금고로 들어가죠. 이 시스템이 연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아세요? 얼마요? 추정치로 50억 달러 이상이에요. 캄보디아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이 국경지대의 불법 산업에서 나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50억 달러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전쟁을 불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파차라가 화면에 한 인물의 사진을 띄웠어요. 캄보디아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소크린 장군이에요. 캄보디아 군부 내 강경파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국경지대 요새화 프로젝트를 주도했어요. 파차라가 소크린 장군의 기자 회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막이 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350고지는 난공불락이다. 우리는 이곳의 안반을 3m 깊이로 뚫어 벙커를 건설했다. 2주 분량의 식량과 탄약을 비축했고 독립적인 통신 체계를 갖췄다. 이 요새 하나로 국경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소크린 장군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2주 안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이고 그들은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역사상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다가 무너진 요새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마지노선, 싱가포르, 이오지마. 요새에 대한 과시는 언제나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파차라, 저 요새 구조를 분석해봤어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당연하죠. 안반 벙커는 진짜 튼튼해요. 일반 폭탄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크린 장군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가 설계도 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2주를 버틸 수 있다는 건 보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요새 안에 비축된 물자는 출발점에 불과하죠. 계속 채워 넣어야 유지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급로는 몇 개나 되죠? 주 보급로가 3개, 예비 보급로가 4개예요. 문제는 이 보급로들이 전부 방공망 커버리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소크린 장군은 방공망이 이 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파차라가 지도 위에 동심원을 그렸습니다. HQ-17의 40km 요격 범위를 나타내는 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젯밤 봤잖아요. 그 방공망이 뭘 막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KGB 앞에서 40km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죠. 소크린 장군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차라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작년에 캄보디아 정보부가 한국산 활공 유도 폭탄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어요. 태국이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소크린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파차라가 회의록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허황된 과장이다. 100km 날아가는 폭탄이 어딨어?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으면 미국이 왜 안 사겠나? 이런 헛소리에 신경 쓸 시간 없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만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태국 쪽은 어땠어요?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했죠? 파차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스캠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됐거든요. 태국 경찰이 국경지대 수사를 강화했고 캄보디아의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는 협조하지 않았죠. 그가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태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을 잃었어요. 스캠에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원흉이 국경 너머에서 버젓이 돈을 세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모른 척했죠. 저는 그제야 이 전쟁의 본질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정의를 요구했고 한쪽은 돈줄을 지키려 했죠. 파차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지킨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려 전쟁을 선택했어요. 연간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범죄 산업의 수익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50고지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안반 3M 벙커, 2주 분량의 비축 물자, 최신 방공 시스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파차라, 저 요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네요. 뭔데요?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요. 물은 어디서 오죠? 전기는요? 2주 분량의 식량이 있다고 해도 보급로가 끊기면 그 2주가 전부예요. 3주째부터는 굶어 죽는 거죠.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소크린 장군은 2주 안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줄 때나 가능한 얘기죠.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350고지로 통하는 7개의 보급로. 그리고 그 보급로들 위에 찍힌 빨간 X 표시들. 어젯밤 타격받은 지점들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고립된 섬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았습니다. 파차라가 저를 태국 공군 작전본부로 데려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보안구역이라 외부인 출입이 까다로웠지만 그가 어떻게든 허가를 받아냈더군요. 리드, 오늘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가 왜 350고지를 직접 안 때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작전본부 지하 2층에 있는 시뮬레이션 룸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스크린마다 위성 사진, 드론 영상, 방공망 배치도가 번갈아가며 떠올랐어요. 파차라가 한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장교였어요. 이분은 수파콘 대령이에요. 작전 시뮬레이션 담당이죠. 수파콘 대령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파차라한테 얘기 들었어요. 유네스코 자문관이시라고요. 전쟁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분쟁 지역의 피해 패턴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작전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수파콘 대령이 스크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보여드리죠. 우리가 왜 350고지 직접 타격을 포기했는지요. 화면에 350고지의 3D 지형도가 떠올랐어요. 안반 위에 세워진 벙커들, 그 주변을 감싸는 방공 시스템 배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적의 방공망부터 설명하죠.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HQ-17 발사대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됐어요. 캄보디아가 350고지에 배치한 HQ-17의 유효 요격 범위는 40km입니다. 이 원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는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요. 화면에 40km 반경의 붉은 원이 그려졌습니다. 350고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우산처럼 펼쳐진 모양이었죠. 그럼 우리 무장은요? 파차라가 물었어요. 물론 그는 답을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 거였죠. 당시 우리 주력 정밀 유도 무기는 제이담이었어요. 수파콘 대령이 또 다른 수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이담의 유효 투하 거리는 최대 28km입니다. 투하 고도와 속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28km 이내로 접근해야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두 숫자를 머릿속에서 비교했어요. 방공 미사일 40km, 폭탄 투하 거리 28km. 그 차이가 12km였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우리 전투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적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수파콘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죠. 우리 조종사가 350고지를 타격하려면 적 방공망 안으로 12km를 더 들어가야 했어요. 그 12km가 생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전투기 편대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접근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우리가 돌린 시뮬레이션 중 하나예요. 시나리오 A, 정면 접근 공격입니다. 화면 속 전투기들이 40km 선을 넘어서자마자 붉은 경고등이 켜졌어요. 방공 레이더에 탐지됐다는 표시였죠. 몇 초 뒤 미사일 발사 경고가 떴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전투기들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체프와 플레어를 뿌리며 급선회했죠. 하지만 미사일은 계속 날아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28km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세 발의 미사일이 추적 중이에요. 화면 속 전투기 한 대가 붉게 변했습니다. 피격 판정이었죠. 다른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했지만 회피 기동 중이라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목표물에서 50m나 벗어났습니다. 결과입니다. 수파콘 대령이 화면을 멈추고 수치를 보여줬어요. 출격 8대 중 피격 3대. 손실률 37.5%. 목표 파괴율 62%.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8대 중 3대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조종사 3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다른 시나리오도 돌려봤어요. 대령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적어도 침투, 고고도 접근, 전자전 지원, 다방향 동시 공격. 12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는데 모든 결과가 똑같았어요. 그가 최종 결론이 적힌 화면을 띄웠습니다. 붉은 글씨로 두 단어가 박혀 있었죠. 진입 가능, 생환 불가. 파차라가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10대를 보내면 3대 이상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100대를 보내면 30명 이상의 조종사가 죽는 거죠. 방안이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수파콘 대령이 화면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드 씨,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0분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를 반박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아무도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았죠. 파차라가 끼어들었어요. 정치적으로는 350고지를 타격해야 했어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스캠 피해자들이 매일 시위를 했고 언론은 정부가 왜 가만히 있냐고 비난했죠. 수파콘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승리는 할 수 있는데 조종사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작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딜레마가 이해됐어요. 공격하면 조종사가 죽고 공격 안 하면 정치적으로 죽는 상황이었죠. 조종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파차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명령이 떨어지면 출격하겠다고 했어요.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종사들 사이에 퍼졌거든요.
수파콘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조종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대령님, 제가 죽으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줄 건가요? 아빠가 영웅이었다고요? 아니면 아빠가 무모한 작전에 희생됐다고요? 그 질문에 대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포기한 건가요? 수파콘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350고지를 직접 때리지 않으면서도 캄보디아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요. 파차라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성벽을 부수지 말고 보급선을 끊자고요. 요새를 굶겨 죽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날 새벽 공습의 의도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수파콘 대령이 마지막으로 화면에 한 문장을 띄웠어요. 작전 회의록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28km로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 대신 장례식을 수입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죠. 12km의 차이가 승리와 죽음을 갈라놓았고 태국 공군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뒤 작전본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파콘 대령이 추가 브리핑을 해준다고 했어요. 파차라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부터 보여줄 내용이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요.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가슴에 별이 2개 달린 소장이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불쾌해 보였죠. 파차라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분은 위라폰 소장이에요. 공군 내 보수파의 거두죠. 이번 작전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분이에요. 수파콘 대령이 스크린을 켜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회의에서 350고지 직접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은 대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대령이 화면에 무기 사양서를 띄웠어요. 한국어와 태국어가 병기된 문서였습니다. KGGB, 한국형 활공유도 폭탄입니다. 그 순간 위라폰 소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우리가 왜 한국 무기를 써야 하지? 미국제가 있잖아. 수파콘 대령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소장님, 미국제 제2담으로는 손실률 30% 이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잖아요. 위라폰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작전 설계가 잘못된 거야. 우리 장비가 구식이라고 뒤떨어진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자는 거야? 파차라가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장님, 12가지 시나리오를 전부 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2담 28km 사거리로는 HQ-17의 40km 요격망을 뚫을 수 없습니다. 위라폰 소장이 책상을 쳤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한국 무기를 사면 태국 공군이 자체 역량이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야. 그때 수파콘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KGGB의 기술 사양이 떴어요. 소장님,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조종사들의 생존 문제예요. 대령이 수치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KGGB의 투하 사거리는 100km에서 110km입니다. 고도 10km에서 12km 사이에서 투하하면 활공하면서 100km 이상을 날아가요. CP는 5m에서 13m고요. 위라폰 소장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데? 파차라가 지도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소장님, HQ-17의 요격 범위가 40km예요. KGGB 투하 거리가 100km 이상이고요. 우리 전투기가 적 방공망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후방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잠깐요. 타격 목표 목록을 볼 수 있을까요? 수파콘 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쟁 대응 자문관입니다. 이 지역에는 앙코르 유적군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국제법상 의도적 타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위라폰 소장도 갑자기 진지해졌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노파이어 리스트예요. 타격 금지 좌표 목록입니다. 앙코르와트 본전, 앙코르톰, 바이온 사원, 타프롬 사원. 이 반경 5km 안에는 어떤 무기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수파콘 대령이 화면을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드 씨, 우리 타격 목표는 전부 유적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군사시설이에요. 후방 병참 기지, 탄약고, 통신 중계소입니다. 저는 좌표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현재 목표 목록은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목표가 추가되면 반드시 저한테 먼저 확인받으세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리드가 승인하지 않은 좌표는 타격하지 않겠습니다. 위라폰 소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화유산 파괴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수파콘 대령이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야? 캄보디아 후방에서 추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이 발사 준비 중이에요. 위성 영상에 연료 주입 장면이 찍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위라폰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목표가 어디야? 젊은 장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사거리로 계산하면 국경지대 우리 기지 2곳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뭐야? 빨리 말해. 시엠립 방향으로도 사정권이 닿습니다. 만약 조준이 빗나가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엠립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발사까지 얼마나 남았어? 수파콘 대령이 물었어요. 연료 주입 속도로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요.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시간이 없었어요. 위라폰 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파콘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KGB 작전을 승인한다. 즉시 출격 준비해. 파차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40km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린 100km 밖에서 끝낼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태국 전투기 날개 아래 매달려 있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파차라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리드 고마워요. 노파이어 리스트가 없었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앙코르와트의 폭탄 하나라도 떨어지면 승리해도 패배하는 거예요. 파차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밖에서 끝내라. 그게 우리 작전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KGB를 쓰는 순간 누가 돈줄을 잃는지가 확정돼요. 350고지 뒤에 있는 카지노, 스캠 조직, 그리고 그 돈을 받는 캄보디아 군부.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작전 승인이 떨어진 뒤 저는 작전본부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파차라가 제 옆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원래 외부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지만 노파이어 리스트 실시간 대조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냈죠. 상황실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는 캄보디아 서부 지역의 위성 지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타격 예정 지점들이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노파이어 리스트를 띄웠어요. 앙코르 유적군 보호구역 좌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 좌표들과 타격 지점이 겹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파콘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 목표는 후방 72km 지점에 위치한 탄약 집적소였어요. 두 번째는 BM-21 다연장 로켓 거점이었고 세 번째는 병참 수송의 핵심 교차로였습니다. 총 8발의 KGB가 투하될 예정이었죠. 저는 좌표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앙코르와트에서 68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두 번째 목표는 71km, 세 번째는 74km 거리에 있었죠. 전부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밖이었습니다. 확인을 마치고 파차라에게 승인 신호를 보냈어요. 파차라가 무전기를 들어 알파 편대의 타격 좌표 최종 승인과 이륙 허가를 내렸습니다. 모니터에 4개의 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FA-50 전투기 4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어둠 속으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죠. 조종사의 고도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1km 고도에 도달하면 투하 준비에 들어간다고 파차라가 설명해줬어요. 국경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지점에서 선회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죠. 저는 지도에 표시된 전투기들의 예상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파란 선은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 나오는 형태였어요. 단 한 번도 적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경로였습니다. 수파콘 대령이 흥미로운 점을 짚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에는 태국 전투기가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국경 밖에서 평화롭게 선회만 하고 있으니 그냥 평범한 정찰 비행처럼 보일 거라는 설명이었죠. 적들은 우리가 뭘 하려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조종사가 투하 지점 도달을 보고했어요. 상황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파콘 대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알파 편대 투하 허가한다. 몇 초 뒤 투하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8발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편대는 귀환 경로로 진입했어요. KGB가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날개가 펼쳐지면서 공기를 타고 활공하기 시작한 거죠. 100km를 소리 없이 날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니터에 4개의 점이 방향을 틀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임무 시간은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들은 적 방공망 40km 경계선 근처에도 가지 않았죠. KGB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약 8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8발의 폭탄이 적막한 어둠 속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비행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8분 후 첫 번째 폭발 확인 표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폭발 확인 표시가 연달아 떴어요.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파콘 대령이 피해 목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탄약 집적소 2곳 파괴, 보급로 교차점 3곳 차단, BM-21 거점 완전 파괴, 통신 중개소 1곳 무력화. 8발 중 7발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 내부 통신을 감청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350고지 지휘소의 무전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탄약고 폭발 보고였어요. 그 다음은 공습 경보가 왜 안 울렸냐는 질문이었죠. 레이더 담당관은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지휘관이 다시 확인하라고 소리쳤어요. 담당관은 3번이나 확인했지만 접근 항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폭발 보고가 올라왔어요. 78구역 연료 저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81구역 통신 중개소였죠. 지휘관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냐고. 그때 5번째 폭발 보고가 비명처럼 들어왔어요. BM-21 거점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켓 발사를 준비하던 부대가 전멸했어요. 무전 너머로 지휘관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파차라를 바라봤어요.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투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탄약고만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적이 보이면 최소한 대응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적이 보이지 않는데 아군만 죽어나가면?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처형이죠. 저는 노트북으로 타격 좌표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8발 모두 노파이어 리스트에 등록된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충돌하지 않았어요. 앙코르 유적들은 오늘 밤 무사했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니터 앞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무전 기록이 여전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긴급 증원 요청이었어요. 탄약 재고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보급로가 3군데나 끊겼으니 트럭을 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버텨. 무조건 버텨야 해. 중국이 반드시 움직일 거야. 저는 그 문장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중국이 움직일 거라고요? 무기를 팔아먹기만 하던 그 중국이 정말 직접 개입할까요? 파차라가 제 옆에 서며 전과를 정리해줬어요. 탄약 집적소 2곳, 보급로 교차점 3곳, BM-21 거점 1곳, 통신 중개소 1곳. 첫날 밤에만 총 7곳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 쓰이는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근데 350고지는 어떻게 됐어요? 파차라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의도한 전략이에요. 350고지를 직접 부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굶기면 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350고지가 아직 멀쩡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단단한 안반 벙커 안에서 소크린 장군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실을 당기는 자들, 카지노와 스캠 산업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쓸어담는 자들도 아직 살아있었죠. 보급이 끊긴 요새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첫날 밤 작전 이후 태국 공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타격이 이어졌어요. 저는 방콕에 머물면서 파차라가 보내주는 위성 사진과 감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틀째 밤 목표는 350고지로 통하는 예비 보급로 2곳이었어요. 첫날 밤에 주 보급로 3곳을 끊었으니 이제 우회로마저 차단하는 거였죠. 저는 타격 전에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앙코르 유적군에서 54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타격 결과가 들어왔을 때 저는 위성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로 위에 크레이터가 정확히 2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차로 정중앙, 다른 하나는 교량 연결부였어요. 둘 다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핵심 지점이었죠. 파차라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KGGB의 CEP가 5M에서 13M이에요. 100km를 날아와서 이 정도 오차라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km 거리에서 5M 오차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일반인은 잘 모를 거예요.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쏜 화살이 대전의 동전 위에 꽂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게 한국 기술력이었어요. 사흘째 밤에는 예비 탄약고가 목표였어요. 350고지에서 40km 떨어진 지점에 있던 소규모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이곳까지 파괴되면서 350고지는 외부에서 탄약을 보충받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위성 사진을 분석하면서 350고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요새 주변의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거의 정지 상태였어요. 닷새째 캄보디아 군부가 마침내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트럭 12대로 구성된 수송대가 푸놈펜에서 출발했어요. 식량, 탄약, 의약품을 가득 실은 대규모 호송대였습니다. 350고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어요. 만약 저 수송대가 도착하면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었거든요. 2주치 물자가 추가되면 350고지는 다시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송대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공군 FA50편대가 보급로 교차점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KGGB 6발이 트럭 행렬을 향해 투하됐어요. 파차라가 그날 밤 타격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6발 중 5발이 트럭을 직접 명중시켰거든요. 100km 밖에서 날아온 폭탄이 움직이는 트럭을 맞힌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움직이는 표적을요? 제가 물었어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GGB는 말단 유도에 적외선 영상 시커를 쓸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표적을 다시 포착해서 수정하는 거죠.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에요. 12대 중 9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나머지 3대는 방향을 돌려 전속력으로 도주했죠. 위성 사진에 도로 위에 불타는 트럭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파차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한국산 KGGB가 없었으면 우리 조종사들이 저 트럭을 막으려고 40km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면 최소 서너 명은 못 돌아왔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00km 사거리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60km의 차이가 태국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켜준 거였죠. 한국 기술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구조 시도가 완전히 꺾인 순간이었어요. 캄보디아 군부는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350고지의 물자를 보내려면 수송대를 편성해야 하는데 수송대를 보내면 KGGB의 먹잇감이 되는 거였죠. 엿새째가 되자 350고지 내부의 무전통신이 더 자주 감청되기 시작했어요. 파차라가 번역본을 보내줬습니다. 병사들의 심리 변화가 그대로 드러났죠. 처음에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아직 비축 물자가 남아있으니 버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탄약 배급량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왔고 식사 횟수가 하루 3끼에서 2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죠. 가장 심각한 건 통신 문제였어요. 중계소가 파괴되면서 본부와의 연락이 끊겼거든요.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사의 무전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바위는 남았지만 6일째 명령이 없어요. 우린 요새에 갇힌 겁니다. 그 한마디가 350고지의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죠. 안반 벙커는 여전히 견고했어요. 폭탄 한 발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어요. 파차라는 이 상황을 바위 속의 섬이라고 불렀어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처럼 요새 주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작전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어요. 엿새 동안 출격 횟수가 50회를 넘었고 KGGB 소모량은 30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공군의 피해는요? 전투기 손실 0, 조종사 사상자 0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수많은 분쟁 중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전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어요. 100km 밖에서 끝내는 한국산 무기였죠.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궁지에 몰린 쪽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엿새째 밤 파차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리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앙코르 지역 근처에서 캄보디아 병력 이동이 감지됐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앙코르 지역이라고요? 설마 그들이 문화유산을 방패로 쓰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0고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보급로 7개 중 6개가 차단됐고 증원 트럭 12대 중 9대가 파괴됐고 통신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에요. 캄보디아 군부가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카드가 앙코르와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엿새째 밤에 포착된 앙코르 지역 병력 이동건으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파차라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져온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엠립 외곽에 군용 트럭 수십 대가 집결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앙코르 쪽으로 병력을 보내는 거죠? 파차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350고지 증원도 아니고 방어선 구축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궁지에 몰린 캄보디아 군부가 문화유산을 방패로 쓰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유적지 근처에 병력을 배치하면 태국은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앙코르와트 인근 시설이 태국 공군의 공습으로 피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서진 건물 잔해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국이 세계 문화유산 앙코르와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매일 좌표를 확인했는데 앙코르 보호구역 근처는 단 한 번도 타격 목록에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파차라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앙코르 근처를 타격한 적 있어요? 그의 목소리도 당황해 있었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젯밤 타격 목표는 전부 350고지 북쪽 보급로였어요. 앙코르에서 8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저는 유네스코 본부에 긴급 연락을 넣었어요. 앙코르 현지 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파차라에게 어젯밤 모든 타격 좌표와 KGB 투하 기록을 보내달라고 했죠. 2시간 뒤 자료가 도착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투하된 KGB는 총 4발이었어요. 목표물은 350고지 북쪽 78km 지점의 보급로 교차점 2곳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에서 최소 82km 떨어진 위치였죠. 그런데 캄보디아 방송이 보여준 피격 지점은 앙코르와트에서 불과 12km 거리였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현지 사무소에서 보내온 사진을 분석했어요. 폭발 흔적, 파편 형태, 크레이터 크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크레이터 직경이 너무 작았어요. KGB는 250kg급 폭탄입니다. 이 정도 중량이 폭발하면 직경 최소 8m 이상의 크레이터가 생겨요. 그런데 사진 속 크레이터는 3m도 안 돼 보였습니다. 파편도 이상했어요. KGB의 탄체 파편은 특유의 절단면이 있거든요. 한국 방산업체의 고유한 제조 방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거된 파편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저는 파차라에게 전화했어요. 이거 KGB가 아니에요. 구경이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요? 파편 형태, 크레이터 크기 전부 안 맞아요. 250kg급 폭탄이 아니에요. 훨씬 작은 거예요. 아마 박격 포탄이나 소형 로켓 정도로 보여요. 파차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쏜 거죠? 저는 가능성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캄보디아 군의 오발. 둘째, 의도적인 자작극. 셋째, 제3자의 개입. 어느 쪽이든 태국 공군의 소행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에 긴급 서한을 보냈어요. 태국의 문화유산 공격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도 지원을 요청했죠. 파차라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부는 중국의 개입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제였거든요. HQ-17 방공 시스템, 장갑차, 소총까지 전부 중국에서 왔어요. 게다가 캄보디아 남부 해안에는 중국 해군이 사용하는 시설도 있었죠. 소크린 장군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중국이 우리를 버릴 리 없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겠나? 기다려라. 중국이 움직일 거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캄보디아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대변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준비된 성명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 중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군사 지원도 없고 경고도 없고 제재 언급도 없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한 방관 선언이었죠. 파차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이 무기는 팔았지만 목숨은 안 거는 거예요. 손익 계산이 안 맞으니까요. 태국이랑 관계 틀어지면 손해가 더 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게 캄보디아는 동맹이 아니라 고객이었던 거죠. 돈 될 때는 친구고 안 될 때는 남이에요.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350고지 지휘소의 무전이 감청됐어요. 소크린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죠. 베이징에 다시 연락해.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리엄 항구 공군 기지 1대1로 사업. 그 돈이 얼마인데 우릴 버려? 참모가 대답했어요. 장군님 3번이나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같은 대답이에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소크린 장군이 무언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판 건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함께 팔았죠.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는 환상, 위기에 달려와 줄 거라는 환상. 그 환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편 저는 앙코르 피격 사건의 진상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분석 보고서를 보냈어요. 파편 형태 크레이터 규격, 비행 경로 데이터를 종합해서 KGB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틀 뒤 국제 언론들이 제 분석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앙코르 피격, 태국 소행 아닐 수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파차라가 제게 말했어요. 리드,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국제 여론전에서 졌을 거예요. 문화유산 파괴 누명을 뒤집었을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파편 속에 있었어요. 한국산 KGB의 파편은 아주 특징적이거든요. 정밀하게 절단된 탄체 조각, 특수 합금 성분. 그게 없으니까 바로 알 수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한국 무기의 높은 품질이 태국의 결백을 증명해 준 거였어요.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0고지의 안반 벙커는 아직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죠. 중국이 와줄 거라는 확신, 국제사회가 개입해줄 거라는 확신, 버티면 이길 거라는 확신. 그날 깨진 건 돌기둥이 아니라 중국이 올 거란 확신이었어요. 전쟁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요새, 배신당한 동맹, 무너진 여론전. 캄보디아 군부에게 남은 카드가 있기는 한 걸까요? 중국의 방관 선언이 나온 다음 날 캄보디아 군부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파차라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보급로 7개 중 6개가 차단됐어요. 탄약고 3곳이 완전히 파괴됐고 350고지는 6일째 본부와 교신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증원 트럭 12대 중 9대가 불탔고 더 이상 수송대를 보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8일째 되던 날 캄보디아 수뇌부가 비밀리에 아세안 채널을 통해 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10일째 되던 날 공식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서 있었어요. 세계 문화유산 보호 특별 세션에서 이번 분쟁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장에는 42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죠.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분쟁 기간 동안 앙코르 유적군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읽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0일간의 분쟁 동안 태국 공군은 총 157회 출격했고 64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파괴된 군사시설은 23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어요. 타격 지점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앙코르 유적군 보호구역은 파란 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 영역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KGB의 기술 사양이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 공군이 사용한 무기는 한국산 KGB입니다. 한국형 활공 유도 폭탄이죠. 이 무기의 사거리는 100km에서 110km이고 원형 공산 오차는 5m에서 13m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00km 사거리라는 숫자에 놀란 거였죠. 100km 거리에서 5m 오차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발사한 폭탄이 오를레앙의 특정 건물 창문을 정확히 맞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정밀도 덕분에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하고 민간 지역과 문화유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 결론으로 넘어갔어요. 기존의 정밀 유도 폭탄, 예를 들어 미국산 제2담의 유효 사거리는 약 28km입니다. 만약 태국 공군이 제2담을 사용했다면 전투기가 목표물에 훨씬 가까이 접근해야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민간 지역 상공을 통과해야 했고 문화유산 인근을 비행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한국산 KGGB의 100km 사거리 덕분에 태국 전투기는 국경 지역에서 선회하면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앙코르 유적군 상공은 단 한 번도 비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화유산 피해 제로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최종 전과 요약이었습니다. 10일간의 분쟁 결과입니다. 출격 157회, 투하 64발, 목표 파괴 23개. 그리고 태국 공군 전투기 손실 0대, 조종사 사상자 0명, 문화유산 피해 0건.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손실 제로라는 숫자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57회 출격에서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공중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리드 자문관, 한국 무기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로 유명하죠. 하지만 방위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그 사실을 세계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을 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비슷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JASSM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가 넘지만 가격이 한 발에 $1,000,000 이상입니다. 한국산 KGGB는 그 10분의 1 가격에 충분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회의가 끝난 뒤 여러 국가 대표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명함을 건넸어요. 그날 저녁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제 보고서였습니다. BBC 한국산 무기, 동남아 분쟁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 CNN 100km 밖에서 전쟁을 끝낸 한국의 기술력 알자지라 한국 방위산업, 세계 무대에서 입지 굳혀. 일주일 뒤 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의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방위 기술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진정한 우방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폴란드와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정밀 유도무기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번 분쟁이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 진출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였죠. 저는 파리의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요. 캄보디아는 패배했고 태국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승자는 한국이었어요. 자국 조종사 단 한 명 보내지 않고 세계의 기술력을 증명했으니까요. 100km 밖에서 전쟁을 끝내는 기술. 조종사를 죽이지 않고 승리하는 무기. 문화유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정밀도. 그 모든 것을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분쟁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에서 밖에서 끝내는 전쟁으로요. 승리는 숫자로 남지만 기억은 방식으로 남습니다. 10일 만에 끝낸 전쟁, 손실 0의 승리, 100km 밖에서 완성한 작전. 세계는 이제 한국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문화유산을 지키고 조종사를 살리고 전쟁을 끝냈다는 사실을요.